안나 카레니나, 지은이 톨스토이, 펴낸 곳, 책 만드는 집.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모양새지만 불행한 가정은 그 불행의 이유가 저마다 다르다. 요즘 들어 평온했던 오블론스키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내인 돌리가 남편이 이 집 가정교사였던 프랑스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남편에게 한 집에서 살 수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태가 사흘째 계속되자 부부는 물론 가족이나 하인들까지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돌리는 자기 침실에 틀어박혀 지냈고 남편인 스테판 오블론스키 공작은 사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의 5 아이는 방치된 채 온 집안을 헤집고 돌아다녔고 새로운 영국인 가정교사는 가정부와 말다툼을 하더니 친구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편지를 써서 보냈다. 게다가 요리사는 말도 없이 어디론가 훌쩍 가버렸고 참모와 마부까지도 밀린 급여를 계산해달라고 졸라댔다. 부부싸움이 있고서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스테판 아르카지치 오블론스키 공작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8시에 잠을 깼다. 커튼 사이로 새어드는 햇살에 그는 침실이 아닌 서재 소파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이런. 그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기억해내고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내와 말다툼했던 모든 내용과 진퇴양난에 빠진 자신의 처지, 무엇보다도 자신이 저지른 죄가 하나하나 떠올랐다. 아내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아니, 용서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더욱 끔찍한 건 일이 이렇게 된 건 내 탓이지만 나는 죄책감이 없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지. 오블론스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 후회한다며 뉘우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34살의 건장한 사내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잘생긴 데다가 타고난 바람기까지 있었다. 그러한 자신이 자기보다 겨우 1살 아래이고 5 아이의 엄마인 아내에게만 빠져있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만 아내를 좀 더 완벽하게 속이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다. 사실 이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는 아내가 자신의 부정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다. 아내가 남편의 부정을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이유는 나이든 여자들이 늘 그렇듯 남편의 행동에 관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나이 들어서 이제는 예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주부는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였다. 아, 미치겠군. 오블론스키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아내는 아이들만으로 충분히 행복해했고 그는 가정에 관한 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겼다.
그런데 그녀가 가정교사로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다. 가정교사와 놀아나다니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저속했어. 처음에 그는 그녀가 가정교사로 있는 한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일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이 모든 일을 누군가 고의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의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다. 오블론스키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크게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서 커튼을 젖히고 요란스럽게 벨을 울렸다. 벨소리에 하인 마트베이가 옷과 전보 한 장을 들고 들어왔다. 마트베이가 주인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했지만 오블론스키는 모르는 척 전보를 읽기 시작했다. 내일 안나가 온다는군. 정말 잘 됐군요. 마트베이도 이 방문의 의미를 알아차렸다. 오블론스키의 여동생 안나라면 그들 부부의 화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발과 면도를 마치고 정장까지 갇혀있고 집을 나서면서 오블론스키는 모자를 집어들고 잠시 머뭇거리며 잊은 것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잊어버리고 싶은 아내의 일이 떠올랐을 뿐이었다. 어떻게 하나? 아내에게 가봐야 할까? 말아야 할까? 오블론스키는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빠른 걸음으로 아내의 침실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 오블론스키의 아내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숱이 빠져 볼품없는 머리카락을 뒤로 묶어 핀으로 고정시킨 채 옷장을 열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다. 돌리는 애써 차갑고 경멸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돌리, 오블론스키가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불렀다. 왜요? 안나가 내일 온다는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어차피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만나긴 해야지. 만나서 나가요. 나가주세요. 그녀는 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소리쳤다. 마치 육체적인 고통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같았다. 돌리,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하지만 제발 용서해줘. 여보, 아이들을 좀 생각해봐.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잘못했으니 내게 벌을 주고 죗값을 치르게 해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어. 제발 아이들한테만은 내 남편이란 사람이, 내 아이들 아버지란 사람이 내 아이들의 가정교사와 불륜을 저지른 뒤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는 눈물을 보였다. 난 당신이 더럽고 불쾌해요. 그까짓 눈물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요? 어림없어요. 당신 눈물 따윈 맹물만도 못해요. 당신은 비열하고 추잡한 남이에요. 그래요. 정말 남이에요. 그때 옆방에서 자지러지는 듯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돌리는 귀를 기울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그 모습을 보고 오블론스키는 아내가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돌리, 한마디만. 오블론스키가 그녀의 뒤를 쫓으며 말했다.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면 아이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다 말하겠어요. 난 오늘 떠날 거예요. 당신은 여기서 당신 정부와 살면 되겠네요. 그녀는 매몰차게 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다.
오블론스키가 한참 동안 혼자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곤 침실에서 나왔다. 아이를 달래고 있던 돌리는 마차 소리로 남편이 나간 것을 알고 다시 침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여자와는 어떻게 끝낸 걸까? 지금도 만나고 있지 않을까? 왜 그걸 물어보지 못했을까? 아니지, 지금 그런 걸 알아서 뭐해? 어차피 우린 헤어질 건데. 우린 남이야. 영원히 남이야. 그녀는 다시 들리기 시작한 이 말을 되풀이했다. 학창시절 오블론스키는 재능은 타고났으나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이었다. 운 좋게 대학은 들어갔지만 장난을 좋아하고 성실하지 못한 탓에 졸업을 할 때의 성적은 꼴찌에 가까웠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매력적인 외모와 밝은 성격, 솔직한 태도로 사교계의 수많은 사람과 어울릴 수 있었다. 물론 사교계의 인맥을 유지하려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기에 그의 씀씀이는 해뻤다. 다행히 누이 동생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카레닌이 마련해준 자리 덕에 모스코바의 한 관청의 기관장으로서 6천 루블이란 연봉을 받아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의 상류사의 절반이 그와 인맥이 닿았다. 지위나 이권 등 지상의 행복을 분배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그와 친분이 있었기에 그는 굳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남을 거부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으며 남에게 화를 내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는 일도 없었다. 오블론스키는 대단한 야망을 품은 사람이 아니었고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관청에서 기관장으로 있는 3년 동안 동료, 부하, 상관 등 그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탁 트인 성격과 남을 배려하는 화술, 이해관계를 완전히 초월한 듯한 그의 행동 등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기에 좋겠다. 여기에는 그 자신의 결점을 자각한 데서 오는 관용에 힘입은 바 크다. 오블론스키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휴식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보고서 낭독이 끝나자 오블론스키는 비서관에게 서류를 넘겨주고 2층 자기 집무실로 올라갔다. 그때 그의 시야에 돌계단을 가볍게 뛰어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곱슬곱슬한 턱수염에 체격이 건장하고 어깨가 딱 벌어진 사내였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 계단 위에 있던 오블론스키는 올라오는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자 소리쳤다. 가까이 다가오는 레빈을 보고 그는 친숙하면서도 놀리는 듯한 미소를 머금었다. 자네가 이런 소굴까지 나를 찾아오다니 언제 왔나? 이제 막 도착했네. 자네하고 꼭 할 얘기가 있는데. 그럼 나가세. 식사나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3시까지는 나도 한가하니까. 아니야, 난 또 들을 때가 있어.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돼. 긴 얘긴 다음에 하기로 하지. 무슨 얘긴데? 별건 아니고. 수줍음을 감추려고 너무 애쓴 탓에 레빈의 낯빛은 환한 표정이 되었다. 셰르바츠키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나? 다들 여전하신가? 그 말에 오블론스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그는 레빈이 모스크바에 돌아온 이유를 바로 알아차렸다.
레비는 자신의 처제인 키티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두들 잘 있네. 자네가 너무 오래 방문하지 않아서 문제지.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그에겐 천천히 하도록 하세. 그런데 자네 이곳엔 무슨 일로 왔나? 아, 나도 뭐 그다지 큰일이 생겨서 온 것은 아니네만. 그래, 실은 자네를 우리 집으로 초대해야 하는데 아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그렇지, 셰르바스키 집안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면 동물원으로 가보게. 요즘 그 집 사람들 4시에서 5시까지 을에 그곳에 있어. 키티도 거기서 스케이트를 타거든. 나도 나중에 갈 테니까 그때 어디 가서 저녁이나 같이 하세. 알았네. 그럼 이따가 보세. 오블론스키와 헤어져 밖으로 나온 레비는 마차를 탔다. 그리고 오블론스키를 통해 알아낸 키티를 만날 수 있는 장소, 동물원으로 향했다. 오블론스키가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물었을 때 레빈이 얼굴을 붉혔던 이유는 자네 처자에게 청혼하려고 왔네 라고 딱 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레빈 집안과 셰르바츠키 집안은 모두 모스크바에 전통이 있는 귀족 가문으로 오래전부터 가깝게 지내왔다. 두 집안의 관계는 레빈의 학창시절에 더욱 굳어졌는데 그가 돌리와 키티의 오빠인 젊은 셰르바츠키 공작과 함께 입시 준비를 하고 대학에 갔기 때문이었다. 그때 레빈은 셰르바츠키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셰르바츠키 공작 집안의 여자들한테서 풍기는 신비하고도 서정적인 느낌을 좋아했다. 레빈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었고 또 하나뿐인 누이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 그는 자기 집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교양 있고 명예로운 옛 귀족 가문의 분위기를 셰르바츠키가에서 처음으로 접했다. 그는 이 집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어떤 신비롭고 시적인 베일에 쌓인 존재처럼 여겼다. 왜 셰르바츠키의 세 자매는 프랑스어와 영어를 격일로 번갈아 가며 쓰는지, 왜 정해진 시간에 교대로 피아노를 치는지, 왜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드나드는지, 이러한 신비에 쌓인 모든 일과 그 밖에 많은 일을 그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모두 시적으로 느껴졌다. 레비는 세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아가씨를 선택할지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대학에 다닐 때는 맏딸 돌리에게 관심을 가졌으나 그녀가 이내 오블론스키한테 시집가 버렸다. 그 다음 그는 둘째 딸인 나탈리에게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 그런데 나탈리마저 외교관 리보프와 결혼해버렸다. 막내딸인 키티는 레빈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어린 소녀였다. 그 뒤 해군에 입대한 젊은 쉐르바스키가 발트해에서 익사하자 레빈은 쉐르바츠키 집안을 거의 찾지 않았다. 그러다 1년 만에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누구와 사랑에 빠질 운명인지를 확실히 깨달았다. 그 사이에 키티가 훌쩍 큰 것이었다. 집안 좋고 재력 있는 32살의 레빈이 쉐르바츠키 가문의 딸에게 구원한 것은 그리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키티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빈에게 키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처럼 보인 반면에 그 자신은 그녀에게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저속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없었다.
키티의 부모가 자신을 내켜하지 않고 그녀 또한 자신을 남편감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이면 날마다 키티를 만나기 위해 모스크바의 사극회를 드나들던 레비는 그래서 겨우 2달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갔던 것이다. 레빈이 이런 행동을 취한 데에는 32살 먹은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냥밖에 없다는 데 이유가 있었다. 부모의 눈으로 보자면 그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경력도 지위도 없는 사내였다. 그런 무능한 남자를 어여쁜 키티가 무슨 이유로 사랑하겠는가. 그러나 시골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동안 레비는 자신의 감정이 사춘기의 열정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의 절망은 단지 그가 만든 상상에 불과할 뿐 그가 구원에 실패하리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모스크바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레빈이 동물원 입구에 도착한 때는 4시쯤이었다. 레빈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스케이트장으로 가는 길을 따라 걸었다. 당황해선 안 돼. 침착해야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야? 바보 같으니라고.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기 가슴에다 속삭였다. 그러나 막상 스케이트장이 보이자 심장이 쿵쿵 방망이질을 하기 시작했다. 키티는 평범한 복장으로 사람들 틈에 섞여 있었다. 그러나 레비는 그녀를 가시덤불 속에 핀 장미처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레비는 그녀를 알아본 순간 그대로 돌아갈까 생각했다. 그 정도로 그는 두려웠다. 그때 마침 키티의 사촌 오빠인 니콜라이 쉐르바스키가 그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오, 러시아 제일의 스케이터. 얼음판이 무척 좋네요. 어서 스케이트로 갈아 신으시지요. 그 소리를 듣고 구석에 있던 키티가 가느다란 다리를 조심스럽게 떼며 미끄러져 왔다. 그녀의 스케이트 자세는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레빈을 알아보고는 반가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미소를 싱긋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늘 레빈의 마음을 마술의 세계로 이끌어갔다. 그가 어린 시절에도 거의 느끼지 못한 감동적이고 평안한 기분을 맛보게 했다. 언제 오셨어요? 활짝 웃으며 손을 내미는 키티의 모습에 레비는 정신이 아찔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오늘이구나. 방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레비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그녀가 묻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전 당신이 이렇게 스케이트를 잘 타는 줄 몰랐습니다. 칭찬을 듣다니 영광이에요. 당신은 스케이트 명수라면서요. 어서 스케이트를 신고 오세요. 그리고 함께 타요. 함께 타요라는 말에 레비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지금 당장 키티에게 청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두려웠다. 레비는 스케이트로 갈아 신고 매끄러운 얼음판으로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하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며 키티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레빈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은 채 두 사람은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나란히 나아갔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키티는 레빈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 스케이트를 탔다. 당신과 함께 타니까 산수가 된 것 같아요. 당신이 믿음직스러워요. 나도 당신이 몸을 기대어 오니까 훨씬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레빈의 말에 키티는 미간을 찌푸렸다. 좀 전까지 보여주던 상냥함이 얼굴에서 사라졌다. 뭐지?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나? 아, 하나님 도와주소서. 시골에서 겨울을 나려면 지루하지 않으세요? 키티가 말을 돌리려는 듯 물었다. 전혀요. 제가 워낙 바쁘게 살거든요. 이곳에는 오래 머무르실 건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의 말을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그녀가 그에게서 멀어져 갔다. 아, 맙소사.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레비는 이렇게 기도하고는 갑자기 격한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처럼 넓게 원을 그리며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키티가 사랑하는 오빠를 바라보듯이 친근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멋진 사람이야. 사랑하진 않아도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워. 그런데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일까? 키티는 돌계단까지 마중 나온 어머니한테로 가더니 돌아갈 준비를 했다. 레비는 스케이트를 벗고 동물원 입구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오랜만이군요, 레빈. 레빈을 보고 공작 부인이 인사했다. 우리 집은 예전처럼 목요일에 손님을 맞아요. 그렇다면 오늘 가야겠군요. 그래요, 꼭 오세요. 공작 부인이 차갑게 말하자 키티가 민망해하며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때 오블론스키가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동물원으로 들어섰다. 그러다 장모인 공작 부인을 보고는 아내 돌리가 생각났는지 금방 움츠러들었다. 그는 공작 부인과 몇 마디 나눈 뒤 레빈의 팔을 잡아 끌었다. 자, 슬슬 저녁 식사를 하러 가보자고. 자네를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오블론스키가 레빈의 눈을 들여다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